저는 뭐 이번 정개특위 전에 네. 작년도 정개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정개특위 간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위에서 이 관련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네. 그래서 국민들은 비례대표는 좀 아는데 네. 뭘 연동한다는 거야. 연동형 비례대표 몰랐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지금 나왔던 소위 3대1 안, 225대 75가 3대1 안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안인데요. 네. 뭐 일부분들 뭐 2대1, 200대 100 선관위가 제출한 안, 네. 또 증원했을 때의 3대1 네. 안, 뭐 한 대략 330명으로 보는 거, 네. 또 증원해서 2대1 안, 뭐 그게 이제 한 36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 다 우리가 토론을 해봤고 그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했던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리되어 있는 안은 일단은 국회의원 증언을 하지 않은 속에서 예. 그 국민들의 이제 그 국회의원 증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300명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네. 비례대표를 3대1로 조정한 아닙니다. 현재는 비례대표와 선출직의 의원 숫자가 4대1입니다. 4대1. 근데 이거를 3대1로 조정한 아닌데요. 그래서 225대 75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75명의 비례를 근데 연동형으로 둔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명단을 각자 당에서 작성해서 정당 득표를 받아갖고 그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 배분을 먼저 해놓고 뭐 채우면은 뭐 그걸로 그냥 끝이고 지역구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구에서 부족하게 되면 그걸 이제 정당 득표율, 정당 지지율에 맞게 숫자를 나눠주는 그 연동형이라는 건데요. 50%뭐 근데 그거를 이제 100% 예를 들어서 40%의 정당 득표율이 있었다면 40%에 달하는 숫자를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50% 그러니까 20%만 달하는 숫자를 부족한 부분만큼만 지역구에서 선출된 것이 부족한 부분만큼만 나눠주는 부분 연동형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걸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고 권역별로 예. 명단을. 그리고 나머지를 또 나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 전국적인 또 비율에 맞게 또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재 제한된 숫자 내에서 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과 의석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동 비례제로 다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좀 조정하는 거라고. 하여튼간에 그게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일단 나오는 뭐 거죠. 국민들께서는 의원 숫자가 증원되지는 않는다, 늘어나지는 않는다. 또 이제 지역구 의원은 줄고 비례대표 의원은 늘어난다. 네. 근데 비례대표 의원을 과거처럼 그냥 그 정당 지지에 따라서 그냥 쭈루룩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미리 숫자를 정해놓고 지역구에 부족한 부분만큼만 네. 연동해서 나눠주는데 그 정당 지지도의 50% 절반만 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전국 명부에 이제 석패율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법안인데 네. 아깝게 이제 탈락하신 분들 지역구에서 최소 표차라든가 이런 거로 지역구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석패율이라는 게 아깝게 떨어졌다 이런 사람 굳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손학규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 네. 이러면서 오당 합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안을 내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2월까지는 안을 내서 토론해서 뭐 의결한다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대도 이제 안이 나와서 뭔가 토론이 됐어야 되는데 뭐 과도한 무응답 그다음에 지나친 침대 축구를 일관했던 것이죠. 국회에서 이 선거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응하지도 않고 안도 내놓지 않고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시간만 죽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야당들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뭐 도저히 기대할 게 없다 이러면서 저희 여당하고 같이 함께 이번에 패스트트랙 논의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당론을 제시했죠. 한국. 네, 아주 뒤늦게 이제 뭐 당론이라고 낸 건데 그게 이제 그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기 때문에 연동형 논의하고는 뭐 좀 상당히 너무 거리가 먼 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논의가 안 된 걸로 보고
저희 당과 다른 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 비례제가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사실상 그 동안에 국민들 유권자가 주는 표와 네. 그 지지표와 의석수의 점유율이 불일치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뭐 40%, 20%를 갖다가 정당 지지 받으면 실제 의석수는 뭐 5개에 불과하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현행 제도에 갖고 있는 좀 부족한 점 때문에 그 의석 점유율과 이제 지지율의 불일치한 점을 해소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가까운 제도가 개혁적이다라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사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비슷한 공약을 했고요. 정당 명부 비례 대표였지만 표현은 저희 또 국정과제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취지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제도를 갖다가 이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선거법을. 또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 또 현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또 뭐지 하나가 또 검정조정.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에 한 70% 넘게 사실 이제 지지하는 건데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민생개혁 입법과 묶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개혁 입법 뭐 연대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떻든 의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의외로 정기 개편을 유발한다 이런 말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뭐 입장이 내부에서 뭐 다수소수는 있지만 이제 극렬하게 지금 뭐 이렇게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거로 오늘 보도가. 사실 소수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까 우리 그 사장님도 얘기하셨듯이 1, 2당이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20대 총선의 지지율을 갖고 했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어떻든 다수당이 좀 손해보는 거는 모든 결과에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석은 1, 2당이 이제 그 의석수가 감소하게 돼 있고 축소되게 돼 있고 3, 4당이나 소수당들이 이제 그동안 득표는 좀 있었지만은 3등에서 또는 2등에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 증가하는 건 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른당에서 일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가반은 안 되고요. 반대자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지역구 축소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해당 이해관계 대신 지역대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했을 때 얘기라고 봅니다. 거의 30석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28석 축소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두 석 줄일 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예, 쉽지 않은데 28석이나. 근데 이제 이 제도는 대신에 그 줄어드는 의석수만큼을 해당 권역에서 6개국으로 나누고 그만큼의 숫자를 비례로 보정하는 그런 그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완충하는 방법은 갖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게 되면은 의원 총사퇴하겠다. 이 좀 엄포로 봐야 됩니까? 뭐 의원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뭐 집단적으로 총사퇴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의정서에서 그걸 실현하기는 어렵고 그만큼의 이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논의를 해서 그 법안을 심의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뭐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뭐 그리고 버니슨 케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사건이 터져서 좀 시끄러운데요. 특히 김학의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권력층의 그 게이트 사건을 봐도 뭐 그 과언이 아닌 사건인데 당시에 이 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그 당시 보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알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 본인은 어떻게 그때 지침을 내린 것인지 밑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뭐 지침을 내린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검찰 고위층이 관계된 사건을 몰랐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이 처리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결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기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황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모른다는 하고 지금 넘기는 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모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년 지방선거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보수층에서 이제 의견을 내고 있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또 남북 관계가 교착되고 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그 탄핵에 공동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도 받지만 어쨌든 보수층을 중간 결집화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지지율을 상승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거로 봅니다. 양측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을 현재 그 지금 대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흩어졌던 층들을 갖다가 일단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힘은 있었다고 봅니다. 뭐 다른 대안도 특별히 없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총선에 이길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든가 본인이 대선으로 가는 지지율로 만들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중간층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당시의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본인도 책임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간층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점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느 당이나 대선 후보감이라든가 총선 때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선택받고 집결한 걸로 봅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에 국제말로 이제 몇 차례에 파월볼을 날렸다. 뭐 여기서 단식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뭐 웰빙 단식이니 뭐 해갖고 그 단식장이 아직도 철수가 안 되고 그냥 애매하게 남아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지금 뭐 공과처럼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그 잘못했다 또 뭐 손혜원 사건 때 목포까지 내려가서 하다가 주민한테 항의 받고 그러면서 존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교단 대표 연설을 하면서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싶다. 아싸 나경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싸 나경원 나오면서 본인의 연설 내용도 내용이었고 뭐 과정도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 나오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자기가 연설한 게 조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아싸 이렇게 해갖고 맞아, 뭐 TV 방송에 여러 개 나왔는데 아싸 나경원 대표 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참을 수 없는 자기들의 지지층에만은 상대로 한 그런 그 충성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뭐 그날 그 원내대표 교단체 연설 때 뭐 대응을 그러면 다 잘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이제 작년 8월에 선출돼서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제 플러스 알파층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 이제 일부 빠져나간 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다시 저희 지지로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 중도층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저희의 좋은 정책들을 잘 홍보도 하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내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개각이라든가 당에서는 또 이외에 당직에 대한 그 인선이라든가 또 정책과 입법의 성과 이런 걸로 앞으로 그 플러스 알파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또 강화해야 될 거라고. 딴 때 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이 시작된 게 조금 한 달 정도 이상 좀 빨리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후보군이 이제 아주 뭐
확 드러나 버린 상태인데요. 일단은 20대 국회 4년 차의 마지막 원내 대표가 되거든요. 우리 뽑히신 분이. 그래서 그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최대 선거가 결국은 입법입니다. 입법. 아, 입법. 네. 네. 특히 여당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네. 야당이면 뭐 정부 실정에 대한 공격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여당은 그 두 개인데 이제 하나는 입법이고 또 하나는 당정 협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예. 정부의 정책을 당에서 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입법 성과로 만드는데 이 4년차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내 정책과 입법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 두 번째는 정부와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계속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게 뭐 다 우리 당의 의원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분. 그리고 4년 차의 마지막에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과의 또 관계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현재 필요하고 나와 있는 후보들이 다 거기에는 그 거론되신 분들이 3선급들이고 여러 당직을 통해서 그 당내 또는 뭐 정부 측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유능함과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당제가 되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뭐 양당에서 다당으로 넘어갔지만 그 여전히 협치의 그 정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선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쟁점들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쟁점을 모든 게 이제 다 연동돼 버리는 그런 연동형 그 정쟁형이 돼 버리는 그런 게 있는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심 정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당이 됐을 때에는 그 서로 간에 협치라는 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대로 해법을 찾는 것인데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이제 그 쟁점화시키는 방식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앞으로의 그 협상이라든가 또 진행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1야당과의 어떤 이 서로 간에 있어 가지고 이 협의라든지 어떤 협치 이런 부분들은 이 다당제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식은 이제 제1야당하고 이제 가장 크게 협력해서 끌고 가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안 됐을 때는 다른 군소야당하고도 함께해서 풀어가는 건데 지금 방식은 제1야당이 뭐 패스트트랙을 하나 놓고 보면은 다른 여당과 야당이 연합을 하고 그 제1야당만 이제 지금 현재 그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복귀해보면 개혁입법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구하게 해서 더 효율성을 높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할 거로 봅니다. 저희 당의 뭐 의석수는 원래 좀 아니었고요. 그게 이제 요번 보궐선거 두 개가. 아, 그렇죠. 네, 통영과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정의당. 하나는 이제 정의당이었는데, 일단은 뭐 한 군데는 후보가 확정됐고 한 군데는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지지율은 뭐 저희가 앞서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창원 쪽은 이제 그 후보 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연합하면 저희는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연합의 대상과 폭의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통영 고성은 현재 지지율이 조금 뒤진다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 때는 다 이겼어요. 예, 그 지방선거 때 통영과 고성에서 다 이긴 걸로 봐서는 밑바닥에서는 저희가 약하지 않다. PKM이 지금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이 보궐선거고 또 자치단체장 선거 때를 본다면 저희가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한교안 대표는 올인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그쪽에 내려가 있던데 아마 대표되고 첫 선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마 일단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최근에 최고위원회를 통영에서 개최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총선은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뭐 보수적 지지층들의 층이 두텁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흩어졌었지만 선거를 앞둔 결집하는 게 과거의 역사였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팽팽한 선거를 상정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게 생각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와는 다를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뭐 승리나 상승 추세하고는 달리 총선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선거에서 많이 모아주셨는데 성과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가 뭐 팽팽한 선거고 그 치열한 접전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 특히 이제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는 개혁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남은 시기 동안 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일단 현재 정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 재벌이라든가 기득권 위주의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서민과 이제 어려우신 약자들 위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 체감도의 시간이나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정부다라고 체감되는 도가 아직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성과를 내려면 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단계에서 정책 전환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뭐 예산이라든가 제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한 1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를 새롭게 전환하고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투입하고 예산이 따라 들어가고 그거를 그 정책의 수혜자나 대상자가 본인의 이걸 지속적으로 정보를 믿고 이렇게 가기에 필요한 시간이나 그 체감도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지지의 부족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도 결국 좀 심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부동산 심리라고 하듯이 경제도 심리인데 좋아질 거다. 지금 별로 나쁘지 않다.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주 나쁘고 점점 더 나빠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수가 첨가됐다. 예. 근데 지금 뭐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지표는 꼭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상. 근데 최저임금이나 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걸가 일종의 프레임화가 돼갖고 더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게 계속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성과도 나타나겠지만 심리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를 위한 것이로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그냥 차곡차곡 나오는 정책의 어떤 그 성과만 갖고는 안 되고 정부의 이제 그 어떤 정책 마케팅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정책 캠페인 마케팅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도 예를 들면 주택 공급을 작게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대표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뭐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런 것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뉴타운이라든가 일괄 철거 일괄 개발 방식인데 부작용이 많았죠. 원주민이 쫓겨나 버리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이제 뉴스테이 정책이라든가 보금자리 정책 이렇게 뭔가 이제 브랜드화된 정책들이 좀 필요해서 이 정책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데 좀 시간이 걸린다더라. 그 정책이 자리 잡으면 어렵고 힘든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어떤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치 권력 교체에 따른 정치적 표를 교체하는 초반기에 지나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이 정치 권력의 그 적폐들을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 금방금방 체감이 됐던 건데 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러려면 모든 제도를 재설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게 내려가서 전달되는 과정들이 뭐 일부 혼선도 뭐 일부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감이 아직 느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그 홍보나 마케팅이 좀 잘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선거를 앞두고는 뭐 정당은 다 자기 쇄신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하지만 또 선거 앞두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당 지지율이 답보내지는 뭐 최근에 좀 하락 추세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젊은 층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가 낮다면은 젊은 층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또 그걸 대변하는 인물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은 또 정부하고 좀 선거 당이 치르는 거니까 정부에 물론 중간 평가 성격이 있지만 또 당 독자적인 어떤 그런 그 이미지와 정책이나 인물 이런 거를 또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있어야 될 거라고. 그 인물을 뭐 젊은 사람을 이렇게 막 세대 교체식으로 이렇게 의미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들과 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단 이런 거죠. 그 선거는 첫째 공천 룰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리고 4월달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1년 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성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당이 기득권 구조에 빠지지 않게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그 젊은 사람이 필요하면 젊은 사람 또 경제 전문가가 더 필요하면 경제 전문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의 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이제 남북 또는 북미 관계의 그 비핵화 프로세스 완전 뭐 종결이냐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북과 미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틀을 북미 대화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항상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일담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든 포괄적으로 전면 협상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단계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그 운전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 각각의 미국대로 국내 정치 사정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통치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촉진자와 운전자 역할을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내세운 게 이제 포괄 협상 단계적 이행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 그런 게 동의된다고 봅니다. 그 선거법은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꾸자. 그러면 그런 방향을 가되 단계적으로는 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좀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결정할 건 결정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 평화 프로세스야말로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40년간의 적대가 있었고 70년. 70년간 북실 불신 관계가 있었고 그 검증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쪽이 있고 신뢰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쪽이 있고 검증이 신뢰다라고 얘기한 쪽이 있고 그 제재 완화가 신뢰 그 증거라고 얘기한 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이제 비핵화를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현재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뭐 의견을 내고 지금 아마 촉진자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다시 그 북미 대회가 3차 정상회담이라는 걸 준비를 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도 부정 뭐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깨졌을 때의 답이 서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다시 그 협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시킨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뭐 미국으로 넘어갔다,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쌍방이 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포괄 협상과 단계적 추진을 함께 묶어서 단계적 이행을 함께 묶어서 묶어서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 힘을 받쳐야 되는데 사실 안보 문제와 외교는 여야가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한 목소리예요. 만나서 얘기. 워싱턴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번에도 보면 민주당에서 더 어떤 면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4.17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비준을 안 했고 9.19 평양 선언도 비준을 안 했고 남북 관계에 관련한 모든 뭐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사도 굉장히 극도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응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좀 지금은 정부를 좀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그 안보의 외교에는 그 국익에는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그게 힘이 받쳐져야 나가서 더욱더 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데 계속 내부에서 그거 잘못됐다 하지 마라 당신이 왜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가서 아무래도 힘이 들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의 좀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 나경원 대표의 교수 연설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 그런 점에서 저희가 네. 그건 국익에 반하는 그런 연설이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당리 당략만 있고 자기 지지층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교수한 대표 연설로서의 내용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그 국익에 반하는 내용의 연설이었다고 보는 거죠. 본인은 아싸 하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약간 자기 지지층이 지지를 보낸다고 아싸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도 작년 12월 26일에 이제 북측의 그 개성 쪽에서 했던 판문점 북측역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이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첫 공식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고 그 조사단도 이제 그 전에 그 경의선과 동해선을 다 갔다 왔는데 28일간 보고를 들어보니까 북측 철도 상태가 의외로 양호하답니다. 끊임없이 개량을 계속 해왔고 뭐 궤도는 어차피 다 일본 때 났기 때문에 다 같은 거고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은 이제 정치적인 제재 문제만 해결이 되고 시작을 한다면 빠른 속도로 이제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화물이나 또는 뭐 여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경의선 연결까지만 되더라도 바로 중국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동해선이 연결되면 이제 러시아 쪽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은 굉장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거고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제 효과를 퍼오기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려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북측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철도 연결 사업에 앞장서 참가 경제적으로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나아가는 건데 이거는 뭐 많은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화물이라든가 뭐 이런 철도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수송에 있어서 굉장한 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작년 8월부터 시작됐던 부동산 급등 과열 현상은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그 대책 발표로 지금은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안정 국면까지는 아니지만 진정 국면은 속이 돼서 그 집값 상승이 정체가 됐고 일부에서 뭐 하락도 한다. 심지어는 갭 투자했던 사람들 역전세가 뭐 오래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우리나라 집값은 다 강남 쪽에 선도 끌고 나가는 건데 소위 이번에 발표됐던 데 할 때는 강남 마용성이라고 해서 압구용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제를 했던 것이죠. 세제 규제를 했고 또 금융 지원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은 억제를 하고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고 근데 공급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수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급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적기에 적합한 위치에 적정한 물량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공급 대책이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교통수단까지 같이 들어가야 이분들이 집을 옮기지 않고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급등을 막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계속 정부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은 15년 이후부터는 좀 감소 추세이긴 했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들어가던 부분들이 이제 좀 축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SOC를 인위적으로 줄였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SOC 사업의 증액이 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있어서는 SOC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후에는 경제성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는 안 되니까 예타 제도에 걸려서 장기간 계속 심사만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업 착수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진행했던 사업인데 타당하다고 봤고요. 또 무분별하게 막 준 게 아니라 이제 지역별 고려도 했고 또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다든지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 도로망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들 중심으로 했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차피 진행할 부분들 좀 빨리 집행하는 형식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좀 일정하게 좀 필요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현재 근데 필요한 조치가 아직 아쉽게 안 된 데도 있는데 뭐 추가 검토도 뭐 소수지만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현시가와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역구가로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좀 있는데 실거래가가 예를 들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공시가가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강남의 모 아파트 실거래가가 실제 현실 시에서 엄청나게 올라갔고 20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는 제자리 그림이어서 한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가 반영률이 현실 가격이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손해 보는 층이 이제 생기는 거기셔서 이런 가격 선순분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현실화의 그 대책이었던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공동주택 발표까지도 나와서 한 달간에 이제 그 본인한테 열람하고 이제 조정 작업을 거치는데 뭐 크게 이제 문제적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이런 거 따라서 조정을 했고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서 각지 연동돼서 오르는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가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한 대책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는 현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것을 잘 반영할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된 거고 지금 뭐 부동산 대책으로도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은 이제 광역도시로서 이제 좀 아직도 인구가 좀 늘어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 내에서의 그 교통망도 중요하고 또 서울이나 경기로 광역 단위로 이동하는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나 또 업무 차원에서라도 많이 이동을 뭐 하는 수준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교통혁명이 좀 필요하다. 이동의 편리성 보장을 위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제2경인철도라고 그래서 뭐 그 남동과 연수구에 최근에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 서울로 갈 수 있는 철도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갖고 구 연수구에서 남동의 노년서창을 거쳐서 시흥, 광명,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구로까지 해서 서울로 연결되는 제2경인철도를 현재 추진 중이고 그게 이제 국토부에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는 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비 타당성 그 대상으로 조사 대상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심의 대상으로 추천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천돼 있는 상태고요. GTX는 뭐 A는 통과돼서 착공식을 했고 C도 통과가 됐습니다. B만 지금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는데 인천시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 발표는 빠졌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방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GTX-B도 예타 면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면제 준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좀 심의를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송대 출발해서 12개의 기초단체 지자체를 거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가는데 최근에 그 남양주의 뭐 왕숙지구나 주택도 3기 신도시 발표되고 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는 것은 뭐 굉장히 뭐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 신도시가 들어간 다음에 교통대책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시차가 많이 납니다. 4, 5년 차이 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서 몇 년간은 교통대책이 없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 지역에서 KTX 연결하는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KTX 전국에 2시간 30분, 3시간 사이면 다 가는데 그래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인 인천 대공원역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데는 불과 한 1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현재 대중교통이 없는 상태인데 지하철로 연결하는 것들도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경기도 지하도 지금 현재 그 재정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정 사업 문제로 다시 좀 전환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
대정사업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위한 노력을. 민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아니 민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통행료가 워낙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민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 구간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계속 좀 그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